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박 3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뿐 아니라 여권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는데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윤건영 의원을 포함해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까지 왕이 부장과 회동을 가진 것이죠. 우리 정부는 공식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코로나19 방역 신속 통로를 개선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교 및 안보 채널 간 대화를 가동하는 등 10개 의제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왕이 부장의 방한에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왕 부장의 방한은 미국 대선이 끝난 직후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일본 방문 일정에 이어 곧바로 한국을 찾은 것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뒤에 있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죠. 즉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을 향해 미국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번 방한 기간 왕이 부장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반도 문제와 미중 갈등에 관한 언급이 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방한 전부터 왕이 부장의 주요 메시지에 대한 예상도 많았었죠. 그런데 여러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왕이 부장의 메시지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왕이 부장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에 감사를 표한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남북 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문 대통령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왕이 부장에게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 관계에 관한 중국의 조력 요청은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나왔었죠. 특히 박병석 의장은 남북한의 최종 결정 권한은 남북한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왕이 부장 역시 남북 양측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중요한 이웃으로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부장은 홍익표,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 여권 관계자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해법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만 봤을 때 이번 왕이 부장의 발언은 언뜻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전적으로 합심해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한국 지지 선언에는 또 다른 속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지난달 중국에서 이른바 한미 원조전쟁 논란을 불러일으킨 곳에서도 이 같은 중국의 의도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직접 미국을 향해 제국주의와 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미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칠했고 여기에 공산주의 청년단은 당시 남북한은 서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는 한 국가의 내전이라면서 북한의 책임까지 제거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는 북한은 자신들의 뜻에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담겨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인 남북한이 결정하도록 포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제거하고 북한을 통해 자신들의 의도를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죠. 게다가 미중 갈등 양상까지 염두에 둔 듯 신냉전에 대한 우려에 관한 언급도 이번 왕이 부장의 방한 기간 나왔는데요. 바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와의 만남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문 특보와의 만남 후 즉각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문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나 외교장관과의 회담이 아닌 인사와의 회동 자체를 보도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린 것뿐만 아니라 회동 내용까지 소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중국 외교부의 보도문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한국에 냉전과 일방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현재 세계는 100년 만에 변화에 직면해 있고 국제 정세의 변화가 가속하고 있으며 제로섬 사고는 자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방주의는 글로벌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또한 신냉전을 부추기는 시도는 역사의 발전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다자주의를 지키고 협력을 강화해야만 각종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왕이 부장은 한국에 대해서도 중국은 한국과 함께 청사진을 만들고 발전 전략을 접목해 실무적인 협력으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길 희망한다면서 한중은 영내 협력 체계를 함께 추진하고 국제 정의를 수호하며 아름다운 세계와 아시아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요. 이는 한국
결국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이죠. 또한 중국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접목되면 한중 간의 상생 계획이 완벽해질 것이라는 점도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중국 외교부의 이례적인 보도문 발표를 두고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미중 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미국 견제 의도는 기자들의 질문에 왕이 부장이 답하는 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바로 왕이 부장이 우리는 한국과 중국 외에 국제와 지역 정세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심지어 한 기자가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전하러 왔냐고 직설적으로 질문하자 왕이 부장은 외교가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냐며 그런 식으로 학자들처럼 생각하면 외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죠. 결국 외교적 수사에 능통한 그가 내놓은 발언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미국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분리시키려는 중국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왕이 부장의 행보였지만 정작 우리가 중국 측에 바랐던 것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가 눈에 띄지 않았던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요청해왔던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강경화 장관 등이 여러 차례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이번에 나온 왕이 부장의 대답은 기존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중시를 보여주신 시진핑 주석께 따뜻한 안부 인사 전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다시 한번 시 주석 방한을 언급했지만 왕이 부장은 국빈 방문 요청에 감사하고 여건이 허락될 때 방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시진핑 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측의 여건이 허락될 때라는 주장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결국 방문의 여건에 대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어지자 왕이 부장은 자신이 쓴 마스크를 가리키면서 코로나19가 통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한국에서 만나 뵙길 기대한다는 말밖에 덧붙일 수 없었죠. 이같이 시 주석의 방한 성사에는 코로나19 문제가 결정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를 넘어 미국 대선 이후 방한에 따른 중국의 손익 계산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시 주석이 방한할 때 어떤 경제적 혜택을 풀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이라는 상징적 효과를 통해 한국을 우군화하기 위한 전략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시 주석 방한 이후에도 정치 경제적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이후 사드 배치 문제 뒤 소원해진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효과는 일부 있겠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중 양국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무언가를 주고받을 만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중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경제적 선물을 줄 상황도 아니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하면 섣불리 중국 측이 내놓을지 모를 협력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죠.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조치는 한한령 해제 정도인데요. 사드 배치 이후 직간접적인 중국의 제재 조치 탓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중국인 관광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여행업계와 유통업계는 아직도 그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한한령이 해제되더라도 3년 넘게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잃어버린 시장을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코로나19로 관광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한령이 해제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인 상황이지만 그마저도 절실한 건 역시 분명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한한령 해제 조치는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여건 마련을 위해 심리적으로 시 주석의 방안이 한국 관광 문화산업 등의 암묵적인 규제를 풀어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국 측은 요구사항을 모두 쏟아내며 사실상 방한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왕이 부장의 외교적 결례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측의 외교적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예정된 시간인 오전 10시에서 25분이나 늦게 회담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왕 부장은 영어로 트래픽이라고만 짧게 대답한 뒤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교통체증 문제였다는 해명과 다르게 왕이 부장은 회담 시간이 넘긴 10시 5분경에야 숙소인 신라호텔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더구나 해외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찾을 경우 경찰 측이 교통신호와 도로를 통제
통제해 사실상 막힘없이 이동 경로를 오갈 수 있도록 도로를 터주는 점을 감안하면 왕이 부장의 태도는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회담 시작 약 20분 전 중국 쪽에서 연락이 와 사정이 생겼다며 양해를 구했고 장관 오찬에서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언급이 있었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이 같은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죠. 특히 한국 방문 전 일본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을 포함해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까지 만났지만 우리와 같은 지각결례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여론의 반발은 더욱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왕이 부정의 무례한 태도 논란은 이전에도 몇 차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2017년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의 어깨를 왕이 부장이 두드렸던 것입니다. 더구나 2016년 7월 독일에서 첫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을 당시에도 문 대통령과 악수하며 팔을 세게 두드리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1년도 안 되어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이죠. 당시 문 대통령이 왕이 외교부장과 악수하며 다른 손으로는 왕이 부장의 팔을 두드리는 등 친근감을 표현한 데 이어나온 왕이 부장의 화답 성격이었지만 장관급 인사가 다른 나라의 정상에게 이같이 행동을 보인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당시 우리나라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에서도 왕이 부장의 행동을 지적하기도 했었는데요. 더욱이 당시 문 대통령을 동행 취재하던 청와대 사진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 의해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 나온 논란이었기 때문에 중국 측에 대한 우리나라의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왕이 부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찾았을 당시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 40분이나 늦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결례 논란을 일으킨 전례가 있는 만큼 왕이 부장의 이번 지각 논란은 더욱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